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지금부터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국민대학교 안현철 교수입니다. 지난 우리 1주차 때 이번 한 학기 동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강의 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주차와 3주차 2주에 걸쳐서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고 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기법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학문적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뭐 전처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통계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2주차, 3주차 강의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2주차 강의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게 될지 강의 목차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강의 목차입니다. 먼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무엇인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우리는 이제 경영 정보 시스템, 비즈니스 IT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의 관점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어떤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어떤 그 정보 시스템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경영 의사결정의 어떤 개요,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경영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그리고 이것과 이제 BA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번 학기 내내 궁극적으로 배우게 될 각종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기법들을 저는 지식공학 기법이라고 네이밍을 해요. 예, 지식공학 기법이라고 그 명칭을 결정했는데, 이 지식공학 기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지식공학 기법의 5가지 유형, 저희 좀 크게 분류, 최적화, 가치평가, 그리고 군집화, 전처리,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5가지 카테고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에 세부 기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는 어떤 기법들을 나중에 자세히 배울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2주차에 진행될 예정이죠. 자, 그리고 이번 강의의 마지막 파트 3에서는 뭔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분석을 하려면 그 전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하기 좋게 양질의 데이터들을 준비를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원 데이터, 영어로 로 데이터라고 하죠. 로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노이즈하고 그리고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분석하기에 부적합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들을 분석하기 좋은 양질의 데이터로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전처리를 어떻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지 일반적인 자료 전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사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MS 엑셀을 이용해서 전처리하는 과정을 엑셀에 또 최근에 강력한 기능들이 막 이렇게 좀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 같이 데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그러면 의미란 무엇이고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제가 우리 수업 처음 1주차일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한 혹은 이제 타고난 그런 경영자들의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급격하게 저렴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 통신, 최근에 특히 5G 뭐 이런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데이터가 아주 빠르게 유통되고 수집되고 관리되고 이런 분석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정보와 지식에 기반해서 누가 더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또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리느냐가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어떤 그 기준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현대 기업이 당면한 문제는 정보나 데이터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정보나 데이터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엄청나게 쏟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나 지식을 누가 더 잘 캐내서 누가 더 잘 찾아서 이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제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정보가 너무 과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인포메이션 오버로드 시대에 어떻게 꼭 필요한 정보를 잘 필터링해서 이것을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 시대에 빠르고, 예, 근데 이제 또 너무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려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빠르지만 동시에 정확한,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는 결국은 기업이 됐든 조직이 됐든 그 기업이나 조직의 핵심 역량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수집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추려내서 분석해서 이것을 의사결정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하게끔 가능하게 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죠. 그런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편견, 좀 바이어스죠. 어떤 특정만 바라보는 시각, 오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참 희한합니다. 제가 지금 5년도 넘었어요. 수년째 검색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검색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한국어 위키백과사전 있죠. wikipedia.org에 가서 한국어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나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웹사이트의 실적을 높이고. 좀 이상하죠? 웹사이트? 왜 갑자기 웹이 나오지? 그렇죠? 온라인 비즈니스의 성공을 돕는? 웬 온라인 비즈니스? 이것도 좀 황당하죠? 뒤에가 더 황당해요. 효율적인 웹사이트 분석 도구의 솔루션이래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이 수업 수강 신청하시면서 혹시 웹사이트 분석 도구 공부하려고 이 수업 신청하신 거 맞으세요? 아마도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의가 이상하죠. 예, 웬 웹사이트 분석 도구? 너무 범위가 좁은 것 같아요. 그죠? 웹사이트를 물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분석 방법들로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웹사이트만을 분석하기 위한 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 이거는 너무 편협한 정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IT 쪽은 사실은 이제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유행을 타면 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 MIS나 IT 쪽은 학문 자체가 조금 유행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뭐 ERP가 중요하다 그러면 막 ERP 얘기만 막 하다가 SCM이 중요하다, SCM 막 얘기하다, CRM이 중요하다, CRM 막 얘기하다가 뭐 이런 식이죠. 뭐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 다 너도 나도 빅데이터, AI, 뭐 BA, 뭐 그다음에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이제 그쪽으로 좀 쏠리는 이렇게 유행처럼 뭔가 키워드들이 타고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것 같냐면, 소위 그 IT 솔루션을 납품하는 벤더 업체들 있잖아요. 예, 여기 제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오라클이나 IBM이나 HP나 이런 데들은 기업들의 정보화를 돕기 위한 다양한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학계에서 나와 있는 개념을 솔루션화하거나 제품화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구체화되고 범위를 좁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또 이제 고객에게 더 어필을 잘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 개념을 제품화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그 개념을 굉장히 편협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도 하지만 고객관계 관리라고 하는 CRM 수업도 하는데,
CRM 수업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1주차 강의 소개 끝나고 2주차 제일 처음에 하는 게 CRM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계에서 정의하는 CRM은 사실은 마케팅과 동급이라고 봐도 될 만큼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순 툴이나 솔루션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CRM 솔루션을 판매하는 IT 벤더들은 마치 그냥 뭐 소프트웨어 패키지 하나만 사다 끼면 기업의 CRM이 바로 구현될 것처럼, 바로 실현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약을 파는 거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단순화해서 전달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도 저는 우리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게 분명히 그런 어떤 유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분명 웹사이트를 분석하는 도구의 솔루션,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정의입니다. 이렇게 편협하게 정의될 수 없고, 이건 아마도 뭔가 이런 IT 벤더 업체에서 자사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솔루션을 웹사이트 분석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해놨고 그거를 이제 홍보하는, 그거를 이제 인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영업한 위키백과 사전에서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이렇게 잘못 정의하고 있을까? 해보시면 다행히도 영업한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정상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위키피디아 영어판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정의인데요.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란 뭐라고 정의했어요? skills고, technologies고, practices라고 정의를 해요. 즉, 어떤 기능들이고, 기술들이고, 응용들이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한다는 거죠. 뭘 위한?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탐색하는 거래요. 탐색하고 조사하는 거래요. 무엇에 대해서? 과거의 비즈니스 성과에 대해서, 비즈니스 성과 데이터에 대해서 연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탐색하고 조사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기능, 기술, 응용을 전부 다 포괄한 개념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인데, 목적이 뒤에 나와요. to잖아요. to. 목적, 뭘 하기 위해서? 인사이트, 통찰을 얻고, 뭔가 새로운 통찰을 얻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플래닝, 사업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과거 비즈니스 퍼포먼스 데이터들을 이렇게 탐색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쭉 하기 위한 기능, 기술, 응용을 전부 다 포괄하는 게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라고 제대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를 하다 보니까 앞에 나와 있던 뭐 웹사이트 분석 도구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결국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앞에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에 기반해서 계량적인 접근 방법,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보다 잘 내리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적용하는 기술, 기능, 응용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유사한 개념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BI라는 개념이 있는데, BI와 우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BI는 여기 나와 있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traditionally focuses on using a consistent set of metrics. 어떤 일정한 일련의 지표들만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BI라고 한다면, 우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데이터와 통계 기법들, 다양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새로운 통찰이나 비즈니스 퍼포먼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보다 확장된 개념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BA다라는 점에서 BI보다 더 어드밴스드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기업에 왜 중요한가라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데이븐포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H. 데이븐포트. 이분이 책을 하나 내셨어요. 원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술지죠. 거기에 아티클 형태로 발표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확장시켜서 이렇게 책으로까지 발표를 하셨죠. 그 책의 제목은 분석
분석에 기반한 경쟁이에요. 예, 분석에 기반한 경쟁. 분석으로 경쟁하기.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잘하는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력이 세더라 이거죠. 기업에 각 산업에서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 성공하는 기업들을 이 사람들이 전수조사 해봤어요. 전수조사 아니고 임의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죠. 분석을 해봤더니 그 기업들의 상당수가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경쟁 우위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공통적인 특징들을 뽑아보니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른바 C-레벨 임원이라고 하잖아요. C-레벨, 뭐 CEO, CFO, CIO 이런 최소 1명 이상의 C급 임원들이 애널리틱스, 분석학이나 아니면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더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회사에서 기한 같은 거를 딱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자꾸 이제 근거를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판단한 팩트를 가져와라. 계량적인 근거를 가져와라. 데이터를 가져와라. 이런 것들이 C-레벨에서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런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그 기업들에서는 하나의 문화처럼 형성이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발견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런 회사들은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열린 마인드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 통계 수준이 아니라 뭐 예측 모델링이라든가 뭐 최적화 기법이라든가 이런 선진 분석 기법들을 굉장히 거부감 없이 잘 사용하고 있더라. 널리 사용하고 있더라. 뭐 이런 점에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하죠. 지금은 아마 그 조직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아주 유명한 은행입니다. 예, 아주 뭐 1, 2등 다투는 그런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경영경제연구소에 제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선 거기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는데 분석을 할 때 그 친구도 이제 저랑 비슷한 전공을 했으니까 다양한 이런 분석 기법들을 이미 그 당시에 이해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기법으로도 분석을 해보고 저런 기법으로 분석을 해보고 막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해 봤는데 다 윗선에서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네, 윗선에 싫어하셔서 한 번은 이제 너무 부하가 치밀고 하니까 에이 그러면 나도 막 나가겠다 이래서 아주 기초적인 단순 통계 분석, 뭐 회귀 분석 이런 거 단순 통계 분석으로 분석을 딱 냈더니 임원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일 좀 제대로 한다고, 아주 잘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은행에 주요 메이저 은행의 경영경제연구소 정도면은 사실은 인텔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조직에서조차도 이런 선진 분석 기법들에 대한 이해도나 수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물론 옛날 얘기긴 합니다.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우수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단순 통계 분석 이상의 것도 적극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징으로 나왔던 거죠. 세 번째는 단일한 부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에 걸쳐 있는 여러 부서를 아우르는, 여러 부서를 아우른다. 이거 이제 크로스 펑셔널하다는 거예요. 크로스 펑셔널. 우리가 그 기업에 가면 보통은 각 부서마다 뭐 회계 업무 담당하는 데는 회계 부서, 재무 담당은 재무 부서, 이렇게 마케팅 담당하는 부서, 마케팅 부서끼리 사실은 뭐 교류를 장려하지만 약간 벽 같은 게 쳐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분석 잘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봤더니 각 부서에 국한돼서 뭔가 이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를 크로스하는, 아우르는 그런 어떤 데이터 분석을 많이 시행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기업이 진짜 경쟁력 있는 어떤 분석 결과를 만들려면 특정 단일 부서에서만 결과를 내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전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 우위로 활용할 수 있었겠죠. 마지막 네 번째, 분석에 활용되는 도구라든가 데이터라든가 회사 내의 전문 인력 같은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희소한 자원이죠. 최근에는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전문가나 뭐 이런 툴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많고 이런 쪽에 어떤 그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은 여전히 굉장히 부족한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업 차원에서, 회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어떤 앞선 그런 면모를 보이더라라고 데이븐포트가 발견한 내용을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만큼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인력 수요도 많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정, 가장 사람 많이 뽑고 있고 가장 계속해서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학위 과정들이에요.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미국 주요 대학들의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분석 관련 학위 과정 현황입니다. 보시면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가끔가다 이제 MBA도 있고요. 쭉 있는데 보시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학위명 분야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혹은 데이터 사이언스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는 빅데이터라는 말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좀 있었죠. 요새는 인공지능 다 개나 소나 다 인공지능 얘기하고 있는데 해외의 경우는 트렌드가 약간 달라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트렌디한 워드예요. 트렌디한 워드고 다소 이제 학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응용의 관점, 산업의 관점에 좀 더 치우친 그런 텀이라고 한다면 학문적으로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학위명이 다 보시는 것처럼 주로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분야로 많이 나오죠.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인기가 많다. 다양한 경영 분야의 대학교 혹은 대학원 아니면 기타 다른 과정으로라도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과정들이 많이 신설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트너라고 하는 IT 분야의 시장조사 업체가 있습니다. 이 가트너에서 하이프 사이클 오브 이머징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발표해요. 이게 뭐냐면 막 뜨고 있는 기술들이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나 이걸 이제 알려주는 것을 발표를 해요.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자, 그런데 이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 하이프가 여기 나와 있죠. 과대 광고 이런 거예요. 모든 IT 기술은 본인이 그 기술 자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런 과대 광고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보시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X축은 타임이에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Y축은 expectation이에요. 이건 뭐냐? 시장의 기대예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을 기대하냐 이거죠. 처음 기술이 탁 촉발이 되면은 이제 막 출발하니까 사람들이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고 그 기술에 대한 기대 수준은 처음에 낮죠. 그런데 이 기술이 조금씩 발전을 하면서 급속하게 발전을 하게 높아지게 되는 기대감이, 야, 이 기술 되게 좋겠다 이러면서 기대감이 막 높아지는데 모든 IT 기술이 좀 갖는 문제가 뭐냐면 이 기대감이 그 기술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만큼 기대감이 쭉 형성되면 좋은데 늘 그것을 초과해서 뭐가 생겨요? 거품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품이. 그렇게 해서 제일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는 게 뭐냐?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에요.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죠. expectation이 인플레이션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돼서 여기가 이제 정점이에요. 꼭대기까지 탁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롤러코스터를 타요. 사람들이 보니까 별거 없네. 야, 이거 완전 해보니까 별거 없는데? 이러면서 기대감이 갑자기 쭉 빠져버리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쭉 빠지다가 바닥을 치게 되는 요 시점이 뭐냐면 이제 환멸의 단계예요. 야, 이 기술은 쓰레기였어. 우리가 너무 잘못 봤어. 괜한 기대했나 봐. 여기까지 갔다가 이제서야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그 기술의 본질을 보면서 서서히 계몽을 해서 야, 이거 아니야, 생각보다 이 정도로 바닥은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하나 살려가면서 그 기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게 생산성 안정의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기술이든 다 이런 사이클을 늘 타게 되는데 2014년 당시에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에 있었어요.
너무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였죠. 빅데이터는 이미 정점 찍고 내려오는 단계였어요. 사실은 2013년 이때가 이제 사실 빅데이터의 이제 꼭대기였죠, 그죠? 보시면은 음성 인식 기술 같은 거는 이때도 이미 많은 부분 기술이 완성되었었나 봐요. 예, 여기 이렇게 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막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요게 이제 2014년 기준이란 말이에요. 2014년만 하더라도 데이터 사이언스나 빅데이터를 거품을 염려할 정도로 사람들이 막 관심 갖고 이제 익스펙테이션이 높아지던 그런 시기였는데, 자, 지금은 우리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 2018년, 19년, 20년에 살고 있죠. 자, 제가 그래프를 2018년 걸로 그렸어요. 근데 2019년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세에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가 없어요. 예,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는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져 버렸냐? 이제 더 이상 이머징 기술로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대중화된 그런 기술로 데이터 사이언스나 빅데이터는 이미 그 레벨에 도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2018년 기준에 가장 기대감이 높은 즉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거품이 잔뜩 낀 걸로 평가된 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예, 2018년 8월 기준으로 요게 있었고요. 작년에 발표된 2019년 거에 보면 이제 여기쯤 와 있어요. 딥러닝은. 예, 그러니까 이제 거품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수업에서도 딥러닝 잠깐 배우긴 하겠지만 딥러닝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이고 좋은 기술인데 만병통치약 절대 아니에요. 예, 인플레이션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도전되는 기술 중에는 AGI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AGI라는 거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AGI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공지능. AGI는 가운데 제네럴이 들어가 있어요. 제네럴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거잖아요. 일반적인 인공지능. 우리 그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사실 뭐 크게 어떤 성과를 보인 사례 중에 하나가 알파고가 있잖아요. 알파고. 예. 근데 이 알파고가 사실은 이세돌 구단도 이기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커제 구단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은퇴를 했죠. 일부 이제 뭐 바둑이나 AI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알파고가 그런 행보를 보인 것까지들은 다 알고 있는데, 혹시 알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얘기 들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파고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버전으로 발전하고 있냐면 알파고 제로라고 해서 바둑을 두는데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학습을 한 거예요. 옛날 알파고는 사람들이 두었던 바둑의 기보드를 가지고 학습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알파고 제로는 그런 거 전혀 없이 기본적인 바둑의 룰만 알려주고 AI가 AI와 서로 대국을 하면서 발전한 그런 AI가 알파고 제로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그 다음번 버전을 또 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의 제목은 알파 제로예요. 알파 제로. 자, 여러분 고가 영어로 뭐예요? 고는 영어죠. 고가 한국어로 뭐죠? 고가 바둑입니다. 바둑. 예. 그러니까 알파고는 뭘 두기 위한 AI예요. 그죠?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만든 AI죠. 자, 그런데 제로 베이스에서 바둑을 두게 하는 프로젝트 이름이 알파고 제로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는 뭐가 없어졌어요? 예. 가운데 고가 없어졌어요. 그냥 알파 제로예요. 예.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어떤 보드게임이든 관계없어요. 체스도 가능하고 바둑도 가능하고 장기도 가능해요. 예. 어떤 것도 가능한데 기본적인 게임의 규칙만 AI한테 알려주면 자기가 자기 학습을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화된 지능이죠. 그죠? 보통의 전통적인 AI는 한쪽 분야만 학습할 수 있잖아요. 뭔가 정해진 문제에 대해서만. 네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바둑이다 그러면 바둑만 들 줄 알잖아요. 너가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는 장기야 그러면 장기만 들 줄 알잖아요. AGI는 그게 아니라 범용 AI예요. 범용. 어떤 것이든 알아서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면 알아서 학습해서 알아서 인지하는, 우리가 이제 AGI가 정말 발전하면 나중에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이 진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데
이런 이제 알파 제로 요런 게 이제 슬슬 시도가 되면서 이제 막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올라오기 시작하는 건데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발전됐는지 제가 기대하고 요거 이제 봤어요. 2019년판 하이프 사이클을 봤더니 AGI는 1년 전에 여기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AGI는 아직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머나먼 세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현재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 관심 갖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 현재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은 기술은 무엇으로 나왔을까요? 예, 맞춰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나다니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기술일 것 같은데 자 2019년 기준으로 가장 최신판 기준으로 가장 인플레이션이 높은 IT 기술로 이머징 기술로 선정된 것은 5G였습니다. 5G 요새 5G 얘기 많이 하는데 5G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거에 비해서 너무 익스펙테이션이 높다고 지금 가트너 인식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어떤 등장 배경 쭉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BA가 인플레이션 된 어떤 그런 기대의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뭔가 사람들이 계몽을 하고 이 기술이 정말 본질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면서 점점 생산성 향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까지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션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영 분야의 다양한 정보기술 시스템들이 있는데 정보 시스템들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한 학기 동안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주제가 이런 정보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경영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모든 경영 의사결정 문제들은 다 이런 프로세스를 따른다라고 이미 오래전 1960년에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어요. 자, 경영 의사결정 문제를 내리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뭘까를 정의하는 과정을 이 사이먼은 탐색의 과정이다, 인텔리전스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뭔지가 정의가 됐어요. 탐색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어떤 문제들이든 정확하게 정답이 뭔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가능한 해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최대한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그게 디자인의 단계입니다. 설계의 단계죠. 그래서 가능한 솔루션들 후보 1, 후보 2, 후보 3 이런 것들을 쫙 이제 내봐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들이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후보들 중에 이제 뭘 해야 돼요? 가장 베스트할 것으로 예상되는 솔루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초이스 해야 되겠죠. 초이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 임플멘테이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 먹혀요. 잘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끝이죠. 예, 그런데 안 통해요. 잘 안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다시 초이스 단계로 올라가 봐야죠. 아까 내가 잘못 골랐나? 이게 아닌가? 만약에 이게 아닌가 싶으면은 다른 이제 솔루션을 가지고 또 돌려봐야 되겠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솔루션이가 이런 걸 해보는데 만약에 계속 돌려봐서 해봤는데 솔루션들이 다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초부터 내가 솔루션을 잘못 설계했나?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윗단계로 가서 아까 내가 가능한 솔루션들 잘못 뽑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솔루션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뽑아보고 또 초이스 해보고 임플멘테이션 해보고. 근데 아무리 내가 계속 해봐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잘못된 결과만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궁극적으로 뭘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최종적으로까지 계속 안 된다면 맨 앞 단계까지 돌아와 봐야 돼요. 애초부터 내가 문제를 잘못 정의한 거 아닌가를 의심해 봐야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의사결정의 단계는 탐색, 설계, 선택, 실행의 관계를 거치면서 하위 단계가 워킹하지 않으면 그 전 단계, 또 그 전 단계, 그 전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피드백되는 그런 구조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이런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기 위해 특화된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 DSS, Decision Support System이라고 부릅니다.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예를 들면 우리가 내리는 의사결정 중에서도 굉장히 기계적인 의사결정 있잖아요. 그냥 어떤 변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바로 그냥 판단할 수 있는 결정, 그런 의사결정 문제를 우리가 구조적 의사결정 문제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적 의사결정 문제는 DSS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냥 기계가 알아서 그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응하면 되죠. 자동으로 알아서. DSS의 대상이 되는 거는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누구도 정답을 모르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너무 힘든데 이거 언제 끝날까? 코로나19가 언제쯤 종료될 것 같아? 예, 이거는 사실은 뭐 전문가들이 이제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도 지금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데이터, 미국의 데이터, 뭐 중국의 데이터,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컴퓨터가 A 모델 적용 시 이런 결과, B 모델 적용 시 이런 결과, C 모델 적용 시 이런 결과 나옵니다 라는 걸 보여주면, 진짜 전문가라면 컴퓨터가 시뮬레이션 해준 그 결과를 참조해서 이런 결과를 종합해보고 내 경험과 내 직관을 적용해 볼 때 코로나19는 앞으로 2주 이내는 끝날 것 같아, 아니면 자그라들 것 같아, 뭐 이런 걸 이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을 찾기 힘든 반구조적인 문제, 일부 뭐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자동으로 이제 뭐 답이 딱 나오는, 정답이 딱 나오는 그런 문제 아닌 거, 아니면은 정말 철학적이거나 어려운 문제, 완전히 비구조화된 문제, 그런 문제들의 분석을 다각도로 지원해주는 정보 시스템을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인데, 경영정보 시스템의 여러 시스템들 중에 DMS, Decision Making System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 오로지 Decision Support System만 있어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만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의사결정은 지금도 누가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이 내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전문가인 사람이 내리는데, DSS는 그 사람이 내리는 의사결정을 지원을 해주는데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그 코비드19의 예상 종료일 예측하는 그런 사례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모델, 가정, 그리고 이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하다 보면, 만약에 전염률을 몇 프로라고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돼? 전염률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때그때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때그때마다 이제 시뮬레이션 조건을 바꿔가지고 결과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에드호커리라고 해요. 에드호커리. 즉흥적으로 질의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의사결정자가 빠르게 알아보고 의사결정을 내리기 쉽게 하게 하려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그래픽 같은 그런 비주얼적인 요소들도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뭔가 좀 빠르고 유연하고 그런 것들, 그때그때 이렇게 적응력 있게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모델이 중심이 된 모델 드리븐 DSS가 있고요. 데이터 드리븐 DSS가 있어요. 모델 드리븐 DSS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그런 정보 시스템, 뭐 ERP 시스템이나 뭐 CRM, SCM 이런 것들과 동떨어져서 하나의 독립된 시스템으로 존재하고요. 이런 시스템들에서는 보통 이제 경영자가 의사결정 내릴 때 이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돼? 저런 조건에서는 어떻게 돼? 이런 어떤 감도 분석이라든가 와디프 분석,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분석들을 실행하기 위한 그런 이론이나 모델들을 적용할 때는 모델 주도적인 DSS를 씁니다. 데이터 드리븐 DSS는
그냥 기업 정보 시스템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이 기업 정보 시스템 내에 데이터들이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추출해서 그것들로부터 뭔가 이제 분석을 하거나 패턴을 찾아서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들인데요. 이른바 우리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기법들, 뭐 어떤 제품 간의 뭐 연관성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순차 패턴을 본다든가, 아니면 뭐 클래시피케이션, 우리 할 분류 예측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유사한 데이터들을 묶어주는 군집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게 데이터 주도형 DSS가 되겠습니다. 이런 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DSS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자, TPS는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이라고 해서 기업에서 양산되는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스템들이죠. 거래를 처리하다 보면 그 거래 처리 과정에서 각종 거래 데이터들이 막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DB에 쭉 쌓이게 되고요. DSS는 꼭 기업 내부의 데이터만 활용하진 않아요. 기업 외부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도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다 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 우리 기업 고객의 뭐 신용 정보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이제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각종 뭐 통계청 데이터도 가져올 수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날씨나 기후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기상청이나 K웨더나 이런 데서 API로 또 데이터를 끌고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막 이제 DSS에 모으게 되면 여기 이제 DSS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안에 모델도 있고 올랩 같은 도구도 있고 데이터 마이닝 툴들이 있어서 사용자에게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이제 결과물들을 유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요 안에 보면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델. 예. 이 모델이 사실은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DSS의 핵심 요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 즉 DSS에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두뇌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두뇌 같은 역할을 DSS에서는 이 모델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모델로 사용되는 게 뭐 통계적인 모델, 뭐 최적화 모델, 예측 모델 이런 것들이 사용되게 되는 거예요. 민감도 모델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DSS의 밸류는 결국은 여기 뭐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어디서 나오는 거다? 이 두뇌에 해당되는 모델에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를 정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DSS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경영 의사결정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이 DSS가 팬시하게 워킹을 잘 하기 위해서는 DSS의 두뇌에 해당되는 모델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 모델은 뭘 가지고 만드느냐? 이런 통계나 최적화나 예측이나 이런 모델을 가지고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가 적용되느냐? 소위 얘기하는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기법들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학기 동안 이 DSS의 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모델을 도출해낼 수 있는 소위 다양한 통계적 접근, 인공지능적 접근, 데이터 마이닝적 접근, 이런 것들을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신다면, 전체적인 어떤 그 우리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의 기본 개념과 그 어떤 정보 시스템 내에서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차지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그 2주차 강의의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예, 이어서 요 다음의 내용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